저 영업을 안 해요. 선생님들이 맨날 물어본다고. 몰라요. 그 사건 이후로 지금 안 보인다고. 그런데 노래방 사장이 사건 직후 경찰 조사에서 묘한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시티가 확인을 했더니 이게 나는 이제 제일 여자가 우리 얘기 좀 받을 때 당신 사실을 말하는 당신이 지원 수업을 간다고 딱 하니까 사실을 말해야 했더니 이제 중간에 2시간 다 땄잖아요. 그렇게 봐갖고 박 씨가 감금된 지 10시간이 지났을 무렵 노래방을 나온 조 씨가 노래방 여사장과 인근 모텔에 갔다는 겁니다. 2시간 동안 쉬었다고 했습니다. 조 씨의 의심스러운 행적, 2시간의 공백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뉴스만 한번 챙겨주고 2시간 있다 빼라. 굳이 2시간 뺄 이유가 없잖아. 마지막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전에 죽었는데. 네. 2시간의 공백은 혹시 박 씨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시각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속임수였던 걸까요? 그리고 감금 12시간 만에 피해자 박 씨의 모습이 노래방 근처 CCTV에 포착됩니다. 공범들의 부축을 받고 나온 박 씨, 경찰은 이것만으로는 생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공범들은 경찰 조사에서 이때까지만 해도 박 씨가 살아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오줌통도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발적 범행일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준비한 것일까요? 전문가는 2시간의 공백에 주목합니다. 설사 알리바이가 있다 손 치더라도 주된 살인의 동기가 있는 사람은 조모 씨라고 봐야 되거든요. 사실 주범이죠. 주범이기 때문에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만약 검거가 된다면. 공범들은 현재 조 씨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공범들을 동원하고 알리바이까지 만든 정황들, 주범이 아니고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제 뭐 자기네들의 살인 계획 속에 주범을 꼬리자르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각본을 짜고 그렇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모든 범죄의 오다는 오다에 이루어진 거죠. 사건 이후 조 씨는 종력을 감췄습니다. 그는 대체 무엇을 얻기 위해 이번 사건을 꾸몄던 걸까요? 사업가 국회에 가담한 청송교도소 출신 공범 2명은 살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동원한 국제 BJ파 부두목 조 씨는 잠적한 지 한 달 하고도 보름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조 씨 일당은 왜 그토록 잔인한 방법으로 사업가 박 씨를 때렸고 죽게 한 것일까요? 박 씨는 예전에 조폭두목 조양은 씨에게 대들다 재떨이로 맞았다는 얘기가 회자될 정도로 대담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체 그런 박 씨와 국제 BJ파 부두목 조 씨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집중 추적해 보겠습니다. 박 씨는 많은 돈을 갖고 다녔다고 합니다. 트렁크에만 30억 원이 있다는 것. 그런데 박 씨가 죽자 이 돈들이 함께 사라졌다는 얘기가 퍼졌습니다. 동생이 조그만 그러니까 핸드백 그게 붙여서 그랬기 때문에 그게 5억이 들어있었는지 아니면 뭐 5억짜리 한 2장이 있어가지고 실내들이 있었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건 그 많다는 돈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계좌로 한 1억 7천인가 입금이 되었고 그 이후에도 나중에 보니까 차용증이 제법 나오더라고요. 차용증이 한 5억 7억 그 정도. 5억 7억? 네, 5억에서 한 7억. 개인적으로 동생이 빌려주고 차용증을 쓴 게.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차용증입니다. 다 더하면 박 씨가 조 씨에게 빌려준 돈은 5억 원이 넘습니다. 조 씨의 범행은 빚을 갚지 않기 위해서일까요? 조 씨의 가족을 만나봐야겠습니다. 그냥 말하고 싶지도 않고 병이 없습니다. 애들 X라고 항상 없는 말이고. 그런데 조 씨를 잘 알고 있다는 사람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인수리에서 이제 고깃집으로 하면 잘 되겠다고 했어? 네. 보증금하고 인테리어 비용을 X가 빌려주고 있나 봐요. 그 무슨 호텔에 더 크게 이제 한 뭐 20억, 한 20억 빌려서 하려는 뭐 계획을 했고 그걸 하면 뭐 동생이 얼마나 투자해 주겠다 그런 약속을 했었다. 조 씨는 박 씨의 도움을 받아 서울 강남의 유명 호텔 식당을 인수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말씀 좀 여쭤볼게요. 한국집 들어오기로 했던 장소가 일식집 들어오기로 했어요. 여기 지금 비어있는 자리가 2층에 네. 근데 막아놨던 거기 지금 막 회전을 바로 옆에 여기가 원래 카페 레스토랑이었거든요. 네네. 호텔 2층에 그 자리가 매물로 났다고 하던데요. 임대 자리가 있는 거는 맞는데 거기가 최근에 뭐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확정이 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씨는 이제 영업력이 있고 박 씨는 회사 돈이긴 하지만 자금력이 있고 그런 동업 제안을 받고 그런 협의를 긴밀하게 했었죠. 하지만 박 씨의 투자 약속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식당 인수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 며칠 뒤 한 남성이 제작진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보도된 것들이 이제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도 제 아버지니까 좀 왜곡된 것도 많고 불리한 것도 많기 때문에 조 씨의 아들입니다. 사라졌다는 돈 얘기부터 합니다. 그쪽 측에서 이제 사건이 터지고 나서 난리가 30억이 무조건 제 아버지가 가져갔다 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30억은 지기한테 있거든요. 회장적으로 봤을 때 그 돈 때문에 네.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그 자체를 가져 내려온 사실도 없고 자기들이 다시 확인을 확보를 했는데 가지가 이렇게 크거든요. 트렁크 돈은 이미 피해자 측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숨진 박 씨에 대한 새로운 얘기를 꺼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이티카 주식 쪽 시장에서 일을 보는 게 거의가 다 자본 잠식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최근 이제 뭐가 시끄럽고 발단이 된 게 굉장히 탄산한 회사고 그 회사를 먹으면 회사 사주가 회사에 있는 현금 150억을 사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지난해 박 씨 측이 인수한 코스닥 기업, 당시 현금성 자산만 1,000억이 넘었던 알짜배기 회사입니다. 우리 회사가 선박 방향타를 제작 공급한 이래 단 한 건의 하자도 납기 지연도 발생하지 않아 그런데 박 씨가 미천도 없이 여기저기 돈을 끌어들여 회사를 인수했다는 것. 인수자금 750억 원이 다 남의 돈이라는 겁니다. 회사는 어수선해 보였습니다. TV를 던졌습니다. 인터뷰 하시려고 그러니까? 네. 저희 뭐 거절해도 되는 상관없는데 거절해도 된다니까 뭐 굳이 안 응해도 되는 거니까 그렇죠? 어쨌든 기업 관련된 이야기가 나갈 거니까 생각 확인해보고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박 씨에게 회사를 넘긴 전 대표는 내막을 알고 있을까? 회장님 핸드폰이죠? 네. 네, 저는 TV조선의 김은목 기자인데요. 네, 이번에 그 기업 M&A 하시는 과정 중에서 여쭤볼 게 있어서 연락드렸는데. 근데 뭐 그걸 뭘 특별한 게 뭐 말씀드릴 게 있나 모르겠네요. 아니, 기업 어쨌든 넘기시면서. 예 어떻게? 저는 모릅니다 그건. 저는 뭐 계약에서 돈 받고 계약 얼마 받을 돈. 근데 이제 남겨진 직원들이나 주주분들은 사실 이렇게 좀 안. 예 알 거 아니죠? 알고 계셨던 거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전화 가능하시죠? 직원들 사이에 의혹이 커진 건 인수자금의 출처를 둘러싼 흉흉한 소문 때문입니다. 조폭 그쪽으로 돈을 빌려서 뭐 투자를 했다는 그 하여튼 그쪽에서 돈이 그 돈이 이제 많이 들어왔다는 그 소문만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저 중에 좀 뭐고 추천하면서 보니까 분위기가 영 안 좋더라고요. 회사 대표가 바뀌고 나서 예예예. 그 까만 양모에 이제 조금 깍두기 같은 사람들이 좀 제법 많더라고요. 한 10명 정도에 회사 정문하고 사무실 입구하고 주총 들어가는 그 사무실 입구하고 다 맡고 있더라고요. 이 회사 인수에 국제 BJ파 조 씨의 자금도 있는 걸까요? 거기 사채를 지금 해서 절반은 그쪽 깡패들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도 여기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들어왔죠. 그러니까 돈 달라고 난리 친 거죠. 뭐 PJ파뿐만 아니라 뭐 칠성파, 네. 뭐 21세기파 전주 월드컵파, 네. 숫잔 뭐 이쪽 자금들 다 들어와서 영동 사채업자한테 돈을 내주면요. 네. 영동 사채업자들이 그 돈을 놓죠. 그러다 채권 회수가 안 되면 네. 그 깡패들이 회사 장악해갖고 뭐 회사를 넘겨받아서 회사를 망가뜨리죠. 회사는 인수된 이후 현금성 자산이 대폭 줄었고 주식 거래가 정지돼 상장 폐지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피해는 소액 주주들 몫입니다. 최근의 조폭들은 대부분 기업 형태를 띠고 활동한다고 합니다. 합법성을 내세우며 법의 사각지대에서 이권에 개입하는 겁니다. 조폭이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아시겠지만 노태우 대통령 때가 들어와서 범죄의 전쟁을 한번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유흥업소와 관련되거나 정치 쪽에 관련된 조직폭력배들 전국구라고 말을 하죠. 이 전국구들이 사실상 이렇게 소멸되는 느낌이 잠시 들었어요. 이 조직에 있는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제 좀 뭔가 전문화되고 합법화된 영역에 있어서의 사업을 좀 꾸며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화이트 조직이 되는 거예요. 옛날엔 블랙 조직이었다면 이제 화이트가 돼서 세상 밖으로 그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에 머물러 있던 그들의 조직이. 흉기를 휘두르며 집단 난투극을 벌이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피 흘리며 싸우지 않아도 조폭들이 돈을 만질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입니다. 1세대 조폭이 이른바 갈취형이었다면 2세대 조폭은 폭력을 무기로 부동산 재개발 등을 했으며 3세대는 아예 회사를 사들여 기업인 행세를 합니다. 김태초 씨의 양아들인 범서방파 조직원도 상장기업 인수에 뛰어들었습니다. 조폭들은 사채나 다른 조폭 돈을 끌어와 기업 경영권을 확보한 뒤 회사 내부 자금이나 자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폭 부두목 출신은 요즘 조폭을 움직이는 힘은 오로지 돈이라고 말합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두목도 돈이 좀 있어야 돼요. 지금은 대체했으면 전쟁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기 조직에서 계속 싸우기도 많이 했어요. 따뜻 해서 좋은 사업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할래? 그래.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도 야 나도 껴줘. 그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식구가 다 짬뽕이 돼버리는 거죠. 꼭 우리 식구만 같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돈 때문에 같이 한다. 돈 때문에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다 같이요. 그 조직 폭력배들이 왜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돈벌이가 되잖아요. 그것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분들이 먼저 일반인 분들이 먼저 머리가 잘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여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머리가 돌아가서 얼마나 돌아가겠습니까? 근데 그쪽에 있는 일반인 분들은 머리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동네 사람 많았어요. 그렇다고 돈이 될 것 같아. 나 오늘 할 수는 없어. 이 우영부양 좀 있어. 그럼 그 친구들 불러 쓰는 거죠. 우리는 이 사람들을 반달이라고 하죠. 반달이라고도.
이 조폭 영화에 나오는 기업인을 건달도 일반인도 아닌 반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생 관계였던 조직의 보스 국제 BJ파 조 씨와 사업가 박 씨의 관계도 이 영화와 비슷했다고 합니다. 조폭 담당 수사관의 말도 비슷합니다. 안 물어요. 생김새 돌아가서 생겨가지고 그런 거죠. 이제 영화에 나온 거지. 지금 건달 대학 최민식 정도 뭐 그런 느낌이었고. 그렇지. 너 우습게 안 하고. 씨가요, 잿더리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잿더리가 그냥 10년 됐습니까? 조양 씨? 네, 양은요. 10년 정도 됐는데 등에 업고 있었던 조폭이 양민이 선배거든요. 조양민 씨라고. 근데 아무튼 그때 좀 돈을 벌어서 양민 선배한테 술을 먹고 좀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양민 선배가 잿더리를 낸다고 여기가 이제 깨졌지. 하고 상당히 돈이 친했답니다. 거의 뭐 친한 사이였답니다.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은 그 사람도 대를 잘 못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웬만한 사람은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네. 깜짝 안 하는 사람이어서 고대볼 정도로 그런 저희가 있을게. 조 씨와 박 씨는 처음에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자 조 씨는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에게 가장 손쉬운 방법인 폭력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쪽 친구들은 이미 법의 테두리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 법이 아닌 아웃레인지 바깥쪽의 세상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는 결국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자기 방식의 채권 회수, 즉 폭력과 협박과 언제든지 일반 시민이 굉장히 생명과 신체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현존하는 위협에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국가 당국도 그렇고 사회적인 입장에서도 조금 이렇게 예의주시해야 되는 그런 국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조 씨는 1989년에도 건설사 사장을 습격한 후 6개월을 도망다녔습니다. 2006년엔 한 건설사 사장을 납치한 혐의를 받고 5개월 동안 잠적했습니다. 2013년엔 범서방파 후계자를 감금 폭행하고 장기간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조 씨가 도피 생활을 할 때마다 도와주는 조력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도피 생활이 굉장히 길었어요. 처음 구명 있을 때는 서울 쪽에 심판이 있었고 그때는 또 제 제일 친한 친구가 아버지 차를 운전을 하고 몇 개월을 사실 도움을 줬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 케이스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근데 이제 부모님 안 가지고 그 이후에도 통화를 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건 안 했어요, 정말로. 네, 원래 월법도 한데 안 하시더라고요. 저저번 주 아마 목요일인가 연락이 왔었어서 이제 자수를 이제 하고 싶다. 본인은 의도한 상황이 아니다. 그럴 상황도 아니고. 그거는 뭐 아버님 문자 보내셨던 거 적으신 거예요? 네, 이게 그때 그 자수사. 조 씨 본인은 이번 살인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는 메시지입니다. 조 씨 아들은 이를 경찰서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 충분하게 이야기하고 빨리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그래야 지금 늦어버리면 본인한테 불리하다고 지금 빨리 이렇게 자수를 해와야지. 좋다고 빨리 나한테 다시 전화해갖고 연결해갖고 나한테 전화 좀 해. 예, 알겠습니다. 바로 줘야 돼. 그럼 시간이 없어 지금. 그래야 자수가 인정이 되지. 이야기 싹 지금 방금 이야기한 진술 다 들어준다고 그래. 하지만 이후 조 씨와 연락이 두절됐다고 합니다. 아직 경기서 전화하거나 그런 뭐 아직 안 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뭐다 달라붙었잖아요. 이런 거 크지도 않잖아요. 쉽지 않으시겠네. 그래도 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할 때까지 해야지. 이번에도 조 씨를 금방 잡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2006년 당시 조 씨를 체포한 수사관을 만났습니다. 그 당시에 두피 할 때는 좀 주변에 도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잡을 때는 어떻게 잡으셨어요? 그때 지금 뭐 수사였고 힘들어가지고 사실 5개월 이상 걸렸거든요. 먼데 있는 데가 도시만 타고 그냥 지하철 먼 가족 명의로 잡혔던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내연령 그걸 얻은 있는데 저희가 무조건 한 번은 보시라 하고 거기를 들어가니까 저는 한 3시 정도에 돈을 확인하고 그냥 쓰레기만 버리고 이쪽으로 버리고 사실 옛날 패턴은 똑같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옛날 패턴을 조금 분석을 해가지고 어디로 갔을지 밀항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걸 좀 잡는 게 가장 급선무예요. 잡아야죠. 잡아야지만이 사건의 전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숨진 박 씨의 형은 조 씨가 잡히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 의심 하지 말고 그걸 믿고 있으면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설령 그것이 좀 장기적으로 도망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런 도피 생활로 계속될 수 있다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뭐 결국 시간 문제지 근거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현재 조 씨는 2달째 도망을 다니고 있습니다. 다른 2명의 공범들에게 폭행치사죄가 아니라 훨씬 처벌이 강한 살인죄가 적용되자 조 씨는 더 이상 경찰에 자수 의사를 밝혀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상 국제 BJ파 1인자로 알려진 조 씨. 그의 이번 도피 생활은 언제 막을 내릴까요?
건설업, 투자자문, 연예기획사 등 시대가 바뀌면서 조폭의 활동 무대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는 조폭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번 살인사건 역시 코스닥 기업 사냥에 뛰어들었던 조직폭력배들과 사업가의 금전거래 관계에서 벌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피해자는 피살된 박씨만이 아닙니다. 조폭들의 먹잇감이 됐던 코스닥 기업의 소액주주들은 지금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 어딘가 허술하고 법이 멀게 느껴지는 곳이라면 어디든 조폭이 활개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난해 11월 경기도 안성의 한 공장. 전국 각지에서 출발한 버스 여러 대가 들어옵니다.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중노년들. 무슨 행사라도 있는 걸까? 우리도 한번 들어가 봅니다. 그런데 경호원이 제작진 차량을 가로막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제보받은 영상입니다. 한바탕 춤판이 벌어집니다. 우스꽝스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벌이는 정체불명의 공연이 더해집니다. 장기자랑해서 잘하면 1,000주도 주고 2,000주도 주고 그거를 돈이라고 목숨처럼 여기고 더 모으려고 사람들이 그 지방에서 겨울에 출발하면 새벽 4시에 나와야 합니다. 잠도 안 자고 다녔어요. 공짜 주식 하나 모으려고. 장기자랑만 잘해도 주식을 공짜로 나눠준다는 솔깃한 이야기. 우리는 이들의 정체가 궁금해집니다. 충북 음성의 한 호텔.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잠시 후 그룹 회장님 생신축하 케이크 커팅식이 있을 예정이니 우리 행사장 밖에 계신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즉시 모두 행사장 안으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커다란 케이크가 들어오고 요란한 생일 축하 노래도 들려옵니다. MBG 그룹의 봄이시고 MBG 그룹의 기욱이신 임동 회장님 진심으로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당신이 있어 우리는 행복합니다. 건강하세요. 박수! 메라톤의 기적에 이어 리체자원 개발로 대한민국에 애국하는 기업, 기회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기업, 신임하는 기업, 레드바이컷 MBG그룹 임동표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55세 제 생일을 이렇게 맞아서 이렇게 축하해주고 이렇게 많은 어떤 뒤에서 이렇게 힘이 되신 우리 임원들한테 모든 어떤 이 축하의 공을 돌리고 싶어요. 우리는 부자 된다. 따라서 왜? 우리는 부자 된다. 우리 가족들의 모든 부자가 되는 것을 위하여. 우리 MBG 그룹의 MBG 코리아의 공식 노래가 되겠습니다. 대장님을 위한 사랑은 무슨 사랑이다. 네, 좋습니다. 같이 고마워요. 박수. 짜짜짜짜짜짜. 대장님을 위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다. 대장님이 있으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짜짜짜짜짜짜. MBG라는 기업 회장의 생일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 이토록 회장을 찬양하는 이유가 뭘까? 나도 모르게 그냥 매력이 있다고 그럴까 믿음이 있다고 그럴까 그렇지 안 하지. 아주 그냥 원칙대로 몇 마디만 했는데도 그냥 나도 모르게 끌리는 거야. 이렇게 나도 모르게 눈이 살아있는 거야. 회장님 눈을 보면 정신이 바짝 드나. MBG 약자도 하나님이 내린 기업이라고, 메이드 바이 갓 해서 신이 주신 기업이라고, 그렇게 MBG라고. 메이드 바이 갓. 신이 만든 기업이라는 MBG의 임동표 회장. MBG 그룹이 홍보하는 임동표 회장의 활동 모습입니다.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인 칸 영화제 참석. 할리우드 배우 윌 스미스 만남. 바티칸의 초청을 받아 교황 아리아. 유엔 합창단 행사 반기문 만남. 뉴욕 카네기홀에서 평화 콘서트 합동 공연. 100만 불 수출 기념탑 수상. 희귀질환 환자들을 위한 음악회 개최.
지구 환경을 위한 담배꽁초 줍기. 유명 정치인과 전 현직 대통령은 물론 대기업 부회장과 함께 잡지 표지 장식. 그리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과연 신이 만든 기업의 회장다운 면모를 자랑하는데, 이 회사에서 1년이 넘게 일했다는 사람은 우리에게 상식 밖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거는 이제 쓰레기 주시면서 그때 쓰레기 열심히 주는 사람도 뭔가 상이 있을 거다 했는데 그 이후에 이 직급을 가게 됐어요. 그 다음 직급 상무이사라는 직급을 가게 됐어요. 쓰레기 주고 상무이사가 됐다며? 네. 뭐 많이 팔아서도 아니고? 그쵸. 청소 잘해서 상무이사가 됐다는 이 회사는 대체 뭘 하는 것일까? 회사 관계자를 만나봅니다. 이제 9가지 업종이 있어요. 그게 전부 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들이야. 이거 전체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9가지 사업 중에 어느 하나가 잘 됐다 그러면 이 주가는 껑충, 2개가 잘 됐다 더 껑충, 3개가 잘 됐다 더 껑충. 제가 제안할게요. 그 주식을 한 만주 정도 보유하시고. 만주 1억 천? 만주가 저희 회사 주식이 한 주가 예를 들어서 5만 원이 된다 하면은 5억이고 한 주가 10만 원이 된다 하면 10억이에요. 임동표 회장도 직접 주식 가치가 크게 오를 것이라 말합니다. MBG가 예를 들어 3년 안에 대기업을 간다면 그때까지만 내가 주식 팔지 않고 다 버린다 생각해보세요. 나중에 그때 지금 바로 좀 상장하는 거 다 팔아대가지고 몇만 원대 다 팔아대버려. 한 7, 8만 원 다 팔아대가지고 나중에 80만 원 가면 신장까지 걸려 죽어버려. MBG그룹은 당 외에서만 거래되는 비상장 주식 4천만 주를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임동표 회장은 2020년 미국 나스닥에 상장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나스닥은 시가총액 기준 세계 2위의 벤처기업 증권거래시장인데, 나스닥에 상장하려면 직전 1년간 평균 시가총액이 최소한 5억 5천만 달러, 6,200억 원이 되어야 합니다. 2020년에 이제 상장이 되고 나스닥 상장시켜서 그쯤 되면 다 부자 될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렇게 점점점 말이 달라지더라고요. 작년 한 거의 11월 그때쯤은 내년 6월쯤이면은 이제 막 국내 코스닥 같은 거 상장도 안 한다더니 이제 국내 코스닥부터 이제 상장을 하기 시작한다고. 그 상장되면은 최소한도 한 주에 30만 원 갈 거다. 회장 말대로 과연 MBG는 나스닥 상장이 가능한 회사일까? MBG 재무제표를 살펴봅니다. 뭐 하는지 알 수 없는 회사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회사는 나머지 이 두 가지 현금성이랑 단기 금융상품을 제외하면 이 회사는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 상황이라 근데 사소하게 끼고 있는 거예요. 이 회사가 1년에 지급하는 급여가 20억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회사의 통장에는 4억도 안 남아있어요. 나스닥 상장이라는 거는 어때요? 나스닥 상장 쉬워요? 나스닥 상장은 어떤 기업들이 해요? 애플, 구글 애플, 구글, 아마존 뭐 이런 회사들이 합니다. MBG, Made by God. 신이 만든 기업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신이 만들었다는 그 이름처럼 회사 홍보 영상에 등장하는 임동표 회장은 마치 신화 속의 주인공처럼 느껴집니다. 이들이 하고 있다는 사업들 또한 거창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진행한다는 니켈 자원 개발 사업, 그리고 농장이 아니라 실험실에서 고기를 만드는 배양육 등 각종 바이오 사업. 모두 엄청난 돈과 첨단 기술력이 필요한 사업들이지만 이 회사의 지난해 9개월간 매출은 57억 원이었고 적자는 49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MBG그룹과 임동표 회장은 매번 투자자들을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들의 주력 사업을 하나씩 추적해 보겠습니다. MBG그룹의 핵심 사업 중 하나는 인도네시아 니켈 자원 개발. 지상파 방송사에 광고까지 내보냈습니다. 자원 개발을 통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이 세계 최대의 니켈 제련소를 만들어놓으면 자원 확보국이 돼요. 자원 확보. 그러면 4차 산업혁명에 정말 전기자동차 시대로 가는데 이 어떤 자원 확보를 했으면 그때 우리가 갑이라는 이야기예요. 갑. 황산 니켈을 만들어 나오면 전기 배터리로 최상급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줄을 설 것이다. 그 사람들이 돈 보따리 싸대고 1층에서 9층까지 줄을 선다고 생각해봐라. 얼마나 황홀한 이야기냐. 이 회사가 만든 사업 설명서. 우리는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합니다. MBG가 만든다는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 조감도입니다. 열채가 넘는 건물과 도로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조감도를 바탕으로 니켈 제련소를 짓는다는 것. 그런데 인터넷을 검색하다 황당한 사실이 발견됩니다. 다른 회사의 홈페이지에 나무 하나 틀리지 않는 똑같은 조감도가 발견된 겁니다. 그것도 니켈 제련소가 아닌 페인트 공장 조감도였습니다.
한 8, 9년 된 것 같아요. 8, 9년 사진이라고요? 현진시에서 페인트 공장을 지어야 되니 견적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견적을 하기 위해서 조감도를 받았던 거고, 그러니까 이런 사진이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 조감도로 바뀌었네요. 보시면은 바뀐 게 없어요. 나무 숫자라든지 논 모양, 지나가는 차 숫자 다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페인트 공장 조감도를 담당했던 컨설팅 업체에서도 어이없어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MBG는 2017년 초 재련소 부지를 매입했고 같은 해 8월 광업 허가권까지 발급받았다는데 1년이 지난 뒤에도 광업 허가권에 대한 문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긴 한 걸까? 우리는 인도네시아 현지로 찾아갑니다.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현지 주민들에게 MBG 니켈 재련소를 아는지 물어봅니다. Itu yang ke PT MBG udah pernah dengar pabrik? Belum pernah Pak kalau untuk saya karena saya nggak tahu kecuali orang yang kerja tuh Pak. 수소만한 끝에 실마리를 찾습니다. Oh ini orangnya MBG? Itu yang ke PT MBG 니켈 재련소 공장 건설에 참여했다는 현지 인부. 혹시 같이 갈 수 있나? Enggak. Sibuk? Enggak sibuk? Sibuk. Tolong kita bisa bantu antarin boleh nggak? Kemana? Ke lokasi. Kecil udah cari sana. Sekarang? Sekarang? Iya. Cuman kegiatan benar-benar lagi break, jadi kita hanya di kantor saja dulu, stay di kantor. 인도네시아에서는 사업을 할 때 해당 지역 군수의 허가가 중요합니다. 군수를 만나 물어봅니다. Ada tampak punya kunci? Ada boleh di sana. Oh, udah beli saya. Oh, boleh tangan. Enggak ada masalah kita. Justru saya suruh cepat, jangan lama-lama lagi. Justru saya suruh cepat. Masyarakat sudah datang kalau saya. Oh, kapan? Pekerjaan. 니켈 광산 부지까지 매입했다는데 재련소 공사가 중단된 이유가 뭘까? MBG 인도네시아 법인을 찾아갑니다. 현지 법인 대표인 이모 씨. 우리는 그에게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무실에 없었습니다. 이 씨와 통화를 시도해 봅니다. 여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날 밤 이 씨는 우리가 투숙한 호텔 로비로 찾아왔습니다. 본사랑 거의 연락이 안 해요. 아 그래요? 있는 대장이 니켈도 모르고 맨 처음부터 나한테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인도네시아 사업 대부분을 맡고 있다는 이 씨, 뜻밖의 말을 이어갑니다. 근데 공사는 왜 중단한데? 공사 여기 재련소 공장 같은 경우는.